질적 연구 키워드입니다. 질적 연구 키워드. 첫 번째는 우리 순서대로 해볼까요? 전기가 있었어요. 전기. 이 전기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 연구와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러티브 연구는 이야기다. 이렇게 스토리니까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학적 연구가 있었죠. 현상학적 연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번 시간 첫 번째 했던 거 근거 이론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화 기술지가 있다. 자, 문화 기술지는 자문화 기술지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자문화 기술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례 연구, 질적 사례 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그 외에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나 그 다음에 민속지학 연구, 민속지학 연구, 자연주의적 연구.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판서 끝내고 할 해석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 접근,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질적 연구의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질적 연구 방법론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볼 건데요. 한번 끊고, 실정주의와 해석주의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정주의는 양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해석주의는 질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양적의 특징이 밑으로 쭉, 질적의 특징이 쭉 내려가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요것만 우선 크게 구분해 놓고 교재를 보면서 쭉쭉 정리하겠습니다.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는 연구 패러다임으로서, 연구 패러다임은 행동을 이끄는 기본적인 신념의 묶음으로 가치론,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존재론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내어 지식으로 주장하는 인식론이라는 큰 틀에서 존재론적 관점은 객관주의, 구성주의, 리얼리즘으로, 인식론은 실증주의, 해석주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는 인식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양적인 것이 바로 객관주의가 되고, 여기 봐보세요. 구성주의라고 제가 써드렸잖아요. 해석주의는 구성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객관주의와 실증주의, 구성주의와 해석주의는 각각 유사한 패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자, 이제 실증주의, 양적, 객관적,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의미 있는 지식으로 보지 않는다. 1번 별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증주의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중시한다. 왜?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의미 있는 지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실증주의의 정량화. 왜요? 양적이니까. 정량화를 강조하는 거다. 정량화에 대해 관찰이나 사실의 이론 의존성에 대한 지적, 이론의 불확정성, 사실 가치 의존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되면서 여러 가지 대안적 패러다임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개 이제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고 이게 바로 나중에 나온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더니즘.
자, 하나 더 쓰죠. 연역법을 중시하는 거 아시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석주의, 질적 주관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객관주의의 반대가 뭐겠어요? 주관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주의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쓰겠습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바로 질적 연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다수의 실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주의적 존재론을, 자, 다수의 실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연구자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잖아요. 그러한 다수의 실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주의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대주의적 존재론을 연구자와 연구 대상 또는 연구 참여자들이 지식과 이해를 공동으로 창조해 간다며 주관적 인식론을 연구 방법 절차에 있어서 자연주의적 입장을 한다. 제가 자연주의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연주의적 연구, 자연주의적 입장,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해석주의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해석주의, 구성주의의 기본적인 관점은 실제란 다양할 수 있고, 여기요. 실제란 다양할 수 있고 구성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며 다를 수 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것이다 라고 못을 박는 것은 이거예요. 실증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적인 측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계속 둘째, 실제가 갖는 맥락 및 시간 제한성 때문에 일반화란 가능하지 않거나 혹은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제가 갖고 있는, 현실이 갖고 있는 맥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당연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셋째, 가치, 제한성,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구성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호 구성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 여기에 서로 간의 영향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상호 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상호 주관성 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 주관성이란 것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구성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노트에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면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성 있는 것이 해석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죠. 자, 되셨습니다. 자, 인식론,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을 한번 볼까요?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실증주의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을 재검증한다. 어디가 중요하죠? 이론 재검증입니다. 이론 재검증 밑줄. 여러분, 실증주의는 제가 뭐라 했죠? 연역법이라 했어요. 연역법은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을 재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 재검증입니다. 이론을 재검증하는 것이 연역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대목. 그 다음에 해석주의는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주관적 의미. 밑줄, 실증주의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실증주의는 해석주의를 비판해요. 해석주의는 소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실증주의 학자들입니다. 맞습니다.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 동그라미, 왜냐하면 소수라고 기술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심층 면접을 하는 것도 언어를 하는 거죠. 물론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받지만, 그리고 그것을 뭐하죠? 텍스트로 기술 쭉 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를 통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증주의는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주의는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활용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연구자의 가치, 연구자의 태도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대목이 바로 주관주의,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관주의적인 측면, 주관주의적 인식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석주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분석입니다. 내용 분석은 한 문제 출제에 상대입니다. 두 문제까지 잘 안 나와요. 쓰세요. 한 문제 출제라고 쓰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미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할 것이라고 쓰세요. 기출문제 분석해야 됩니다. 내용 분석의 개요. 개념 및 특징입니다. 개념, 인간의 의사소통의 기록, 즉 출판물이라든지 공문서, 연설문, 신문, TV, 영화 등의 대중매체, 개인의 편지, 일기, 자서전, 회의록, 상담의 기록문, 테이프, 영상 테이프나 녹화 테이프 다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의사소통의 기록물인데요.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내용 분석의 소재입니다. 자, 이것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음 밑줄 비관여적 연구조사 또는 비관여적 조사의 형태가 됩니다. 비관여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연구 대상자도 연구자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응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비관여적 연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용 분석에 대해서 개념을 했는데, 자, 내용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소통의 기록물이니까 질적 내용이에요. 질적 내용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그 개념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객관적, 계량적, 체계적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양적 분석이 그런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수량적, 계량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연설문이 있다. 대통령 연설문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과 복지적인 측면을 한번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와 복지를 범주라고 해요. 범주, 카테고리. 범주를 먼저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설문의 주제를 본다라고 한다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분석 단위가 됩니다. 유니트가 돼요. 자, 분석 단위가 되는 거죠. 주제를 보면서 경제를 주제로 한 것은 몇 건, 복지를 주제로 한 연설문의 내용은 몇 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량화를 하는 거죠. 수량화해서 분석 결과를 내는 겁니다. 수량화해서 분석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쭉 이루어지는 것이 내용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요. 뒤에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특징, 의사 전달의 내용이나 내용물이 분석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문헌조사의 일종이다. 네, 문헌조사의 일종입니다. 연설문, 기록물, 저 위에 있었잖아요. 출판물, 공문서, 상담의 기록물, 이런 거 다 그거잖아요. 문헌조사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시지의 현재적 내용뿐만 아니라 가로 숨겨져 있는 잠재적 내용 가로 닫고 그것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적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드러난 것, 이 기록물의 내용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연설문에서 이 TV 드라마를 할게요. 드라마의 내용에서 숨겨져 있는 부분들도 있다. 암시적인 부분이라 하잖아요. 암시적인 부분도 분석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객관성, 체계성, 일반성, 이건 뭐라고요? 양적.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 같이 읽어요. 그리고 별표. 시작. 양적인 분석 방법과 질적인 분석 방법 모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범주, 분석 단위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죠. 이게 범주. 이게 뭐다? 분석 단위. 범주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 단위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범주는 내용의 특징을 분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분석 단위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 항목이라고 한다면 범주는 그러한 기준 항목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틀이 돼요. 그래서 틀, 동그라미, 큰 틀에서 범주화를 하고 거기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단어를 볼 것이냐, 주제를 볼 것이냐, 문단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이게 분석 단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분석 단위, 내용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 요소를 수량화, 동그라미, 수량화하기 위한 기준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용 분석 단위라고 말합니다. 유닛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주제를 봤는데 연설문에서 이 연설문의 내용 이 정도는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주제를 보니. 그래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수량화해 나가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수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기준 항목이 정해져야 돼요. 단어로 할 거냐, 주제로 할 거냐, 문단으로 할 거냐, 항목으로 할 거냐, 시간과 공간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분석 단위에 있는 건데 그걸 정해야 수량화를 할 거 아니에요. 분석 단위의 종류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요. 1번 단어, 2번 주제, 3번 인물, 4번 문단, 5번 항목, 6번 공간 및 시간. 대략적으로 이제 6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2번 주제거든요. 주제. 자, 주제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하나 더 5번 항목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치세요. 항목 그 자리에 별표 하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가장 작은 분석 단위가 돼요. 말 그대로 단어만 보는 거예요. 워드만 보는 거예요. 자, 가장 작은 분석 단위이며 선택된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된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면 경제란 단어를 쭉 세는 거예요. 복지란 단어를 쭉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장점, 단어는 경계가 명확해서 구분이 쉬워요. 단점, 표본이 커요. 분석할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단어는 정말 힘들겠죠. 다루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단어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봐보세요. 경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설문에서. 그러면 경제 양극화가 일종의 주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빈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하면서 복지란 단어가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복지도 단어니까 그것도 수량화가 되겠죠. 그런데 주 맥락은 뭔데? 경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한 대로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의 중심이 되는 문장을 주제라고 합니다. 대개 한 문장으로 표시되지만 여러 개의 문장 혹은 전체 본문에 확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량의 자료를 다룰 때, 그렇죠. 많은 자료가 있을 때는 이 단어보다는 주제가 더 좋아요. 그래서 주제를 기본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다루기가 편합니다. 분석 단위로 널리, 아까 제가 많이 쓴다 그랬죠.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끊어요. 단점으로는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렇죠. 연구자마다 A 연구자는 이것을 주제를 경제로 봤는데 또 B 연구자는 이거를 아니야 이건 경제가 주제가 아니라 복지가 주제 같은데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래요.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본문 등의 여러 개의 주제가 있는 경우 더 핵심적인 주제 내용을 가려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본문 안에 주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핵심 주제가 뭐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제의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이게 이제 주관성 가미의 문제다. 연구자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주관성 가미의 문제가 있는 게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입니다. 인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연급이 있고 조연급이 있잖아요. 등장 횟수가 있죠. 인물이니까. 그래서 인물의 등장 횟수를 보는 게 수량화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전기나 연극이나 영화 등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인물이죠. 인물이나 주인공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인물이나 주인공의 특성에 대한 시대별 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인물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말 그대로 인물을 분석 단위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에서 주된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인물을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문단입니다. 패러그래프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연설문을 쭉 보면요. 한 칸을 띄거나 아니면 들여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 문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단이다.
그러면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단락을 말하는데 장점은 문단을 형식적으로 구분하기가 쉬워요. 들여쓰기를 했다든지 한 칸을 띄었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경제 이해가 쭉 나오는데 그 문단을 몇 개를 썼느냐, 몇 문단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요. 단점은 가끔 한 문단에 상반된 주제가 내용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문단의 내용에는 경제 양극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단 안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한 문단에 상반된 주제나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분류하여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석 단위로 널리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 기계적인 거잖아요. 문단을 보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라서 많이 활용되진 않는다. 그래서 이게 쭉 연구자라면 이걸 훑어보고 여기에 대한 주제는 이런 거야. 핵심 주제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잘 뽑아낼 수 있는 게 주제라고 하는 분석 단위여서 이거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